엄마가 우리 위해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들과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포로 눈축제 여행. 저는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을 들고 아들 부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겨울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숙자는 새벽 4시면 생선가게로 나가고 오후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허리는 굽고 손등엔 칼자국과 화상 흔적이 빼곡했지만 그녀에겐 하나의 자랑이 있었다. 바로 7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숙자는 혼잣말을 했다. 민기야, 내가 힘들면 이거 쓰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이들 학비가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 모든 만약을 위해 평생을 악착같이 모았다. 매일 1,000원, 2,000원씩 쪼개어 저축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민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사포로 눈축제 보러 가요. 엄마도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윤기 흐르는 말투였다. 숙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진짜 나 데려가려고?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며느리도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대요. 손주들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어해요. 민기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숙자는 기적처럼 마음이 녹아내렸다. 출국 전날 민기가 집에 왔다. 여권과 짐을 챙기러 온 거였다. 그런데 소파에 앉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여행 경비는 어차피 엄마 모시고 가는 거니까 엄마가 내주는 게 자연스럽죠? 정숙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엄마, 진짜 안 가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민기는 오히려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숙자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다. 그래 알았다. 그녀는 결국 서랍 깊숙이 숨겨둔 전 재산 통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들이 웃는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최고! 민기는 통장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그 순간부터 비극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신치토세 공항에 내리자마자 민기 부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공항 로비에서 민기는 숙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엄마 카드 줘봐요. 해외 결제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정숙자는 가방에서 통장과 현금 카드를 꺼냈다. 이거면 되지? 네네.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민기는 능숙하게 카드를 챙겼다. 그 순간부터 통장은 민기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숙자는 자신의 돈을 쓰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호텔 체크인을 하는 동안 며느리 선영은 로비 소파에 앉아 명품 쇼핑몰 지도를 펼쳤다. 일본 온 김에 명품 몇 개 사야지. 샤넬 가방이랑 구찌 지갑 어머님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선영의 목소리는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정숙자는 얼어붙었다. 내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미 여행은 시작됐고 아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첫날 저녁 민기 가족은 호텔 근처 고급 일식당으로 갔다. 오마카세 코스로 주세요. 6명이요. 민기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였다. 숙자는 숨이 막혔다. 180만 원. 이틀치 생선가게 월급이었다. 민기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기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여행 왔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엄마도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 정도는 드셔야죠. 하지만 정작 코스 요리가 나오자 숙자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입맛도 없었고 가격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반면 민기 부부는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보, 이 접시 예쁘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선영은 음식보다 핸드폰에 더 집중했다. 둘째 날 스키장으로 갔다. 민기는 VIP 패키지를 예약했다. 개인 강습, 장비 대여, 곤돌라 우선 탑승권 포함.
1인당 30만 원, 총 180만 원이었다. 결제 알림이 숙자의 핸드폰으로 왔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다. 얘들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이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는 저희랑 여행하는 게 어디예요? 돈은 있는 사람이 써야죠. 안 그래요? 숙자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있는 사람이라니.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마치 쉽게 번 돈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 오후엔 명품 거리로 향했다. 선영은 샤넬 매장에서 가방 2개를 골랐다. 이거랑 이거요? 포장해 주세요. 5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민기도 롤렉스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시계 하나 사도 되죠? 정숙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기야, 이제 그만. 하지만 민기는 이미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엄마, 딱 이것만요. 제가 평생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남은 숙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이틀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셋째 날 아침 문제의 날이 왔다. 민기는 호텔 조식도 건너뛰고 서둘렀다. 오늘 날씨 완벽하대요. 설산 배경으로 사진 찍으러 가야 해요. 선영도 신이 나서 화장을 고쳤다. 인스타 감성 제대로 살려야지. 오늘이 이번 여행 하이라이트야. 정숙자는 이미 전날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손끝이 시리고 관절이 욱신거렸다. 고혈압 약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민기야, 나는 호텔에서 쉴게. 너희끼리 다녀와라. 하지만 민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가족 사진인데 엄마가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한적한 설원으로 향했다. SNS에서 핫하다는 포토존이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새하얀 들판, 뒤로는 웅장한 설산이 펼쳐져 있었다. 와, 여기 완전 대박이다. 선영이 환호성을 질렀다. 민기는 드론과 삼각대를 꺼냈다. 자, 엄마, 저기 서 계세요. 뒤에 설산 나오게요. 정숙자는 눈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눈은 무릎까지 파고들었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민기야, 나 너무 추운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잠깐만 서 있어요.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돼요. 민기는 짜증을 냈다. 그리고는 숙자를 그대로 세워두고 가족들끼리 먼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자, 여보 이쪽으로. 얘들아, 손 잡고. 민기 부부는 눈밭 앞쪽에서 포즈를 잡았다. 커플 사진, 아이들 점프샷, 손을 하트 모양으로 만든 사진.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정숙자는 뒤쪽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손이 얼얼하고 발끝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민기야, 희미하게 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드론 띄워요. 영상도 찍어야지. 민기는 드론을 날렸다. 위에서 내려다본 설원은 완벽한 구도였다. 하지만 드론 화면 속 정숙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잠깐만요. 동영상도 찍어야 해요. 선영이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돌렸다. 삿포로 가족여행 브이로그. 오늘의 하이라이트. 밝은 목소리가 눈밭에 울려 퍼졌다. 정숙자의 신음소리는 눈보라에 묻혔다. 30분이 지났다. 정숙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무릎이 꺾이며 눈 속으로 주저앉았다. 눈은 차갑고 무거웠다. 몸이 점점 식어갔다. 손과 발은 돌덩이처럼 굳어갔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기야. 마지막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민기 가족은 여전히 50m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독일인 관광객 한 명이 정숙자를 발견했다. Oh my god, someone help. 그는 달려와 숙자를 부축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다. 민기가 뒤늦게 달려왔다. 엄마, 엄마.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는 체온계를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체온 33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서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민기는 구급차 뒤를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괜찮겠지? 엄마 원래 튼튼하신데.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했다. 이거 올려도 되려나? 눈밭에는 정숙자가 무릎 꿇었던 자리만이 희미한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사포로 시립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정숙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전기담요가 감겨 있었고 링거가 꽂혀 있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중년의 일본인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기를 마주했다. 환자분은 동상 23도,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30분만 더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죠? 당장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는 조직 괴사가 진행됐습니다. 최소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기는 귀를 의심했다. 2주요? 우리 모레 귀국인데. 환자분을 그 상태로 비행기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저체온증 후유증이 있고 동상 부위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의사는 단호했다. 민기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엄마가 2주 입원해야 한대. 우리 비행기 표는 어떻게? 선영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새어나왔다. 뭐? 그럼 우리도 여기 2주 더 있어야 해? 호텔비는 누가 내는데? 그게 엄마 통장에서. 진짜 미치겠네. 여행 망쳤어. 민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정숙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천장에 형광등이 번지며 보였다. 엄마 깨셨어요? 민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자는 고개를 돌렸다. 민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몸은 좀 어때요? 정숙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물 좀. 민기는 컵을 들어 물을 먹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짜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복도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보험도 안 되는데 입원비는 누가 내요? 우리 카드는 한도 다 찼는데. 민기가 나가자 선영은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어머니가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걸 왜 우리 탓을 해? 우리가 거기 서 있으라고 했어요? 민기도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추우면 먼저 말을 하든가. 우리가 무슨 투시력자도 아니고. 그리고 돈. 엄마가 우리 위해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거. 정숙자는 병실 안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빙점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7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생선가게, 식당 주방, 쪼개어 모은 적금, 아들을 위해 참았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이 여행. 민기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선영도 따라 들어왔다. 둘은 침대 양옆에 섰지만 정작 숙자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선영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민기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숙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겼지만 또렷했다. 민기야. 네, 엄마. 그 돈은 내가 힘들 때 주려고 모은 돈이었어. 민기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무슨.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내가 밥 못 먹고 집 없어서 떠들고 애들 학비 못 낼 때. 그때 주려고 모은 거였어. 정숙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너희는 명품 가방 사고 비싼 밥 먹고 사진 찍는 데 썼구나. 그리고 날 눈밭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이 변명했다. 어머니,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다 보니. 조용히 해. 정숙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영은 입을 다물었다. 정숙자는 민기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기야. 너희는 날 버렸구나. 엄마, 무슨 소리를.
눈밭에 세워두고 사진만 찍고 내가 쓰러지는데도 몰랐잖아.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민기는 고개를 돌렸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정숙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70년을 살았어. 그중 40년은 너 하나 키우느라 살았고. 근데 끝이 이거구나. 엄마, 오늘부로 너랑 나 인연 끝이다. 정숙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또렷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기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려 씩씩댔다. 알아서 하세요. 그녀는 병실을 나갔다. 민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숙자를 보았다. 엄마 진심이에요? 정숙자는 눈을 감았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다. 민기는 결국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2주 후 정숙자는 인천공항에 홀로 도착했다. 휠체어를 타고 입국장을 나왔다. 손가락 2개는 붕대에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공항 밖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니, 예전 집이었다. 도착하자 현관문에는 이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민기가 바꾼 것이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다. 숙자 씨 어쩐 일이에요? 민기 씨가 짐 다 빼갔던데요. 정숙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군요. 어디 가서 사세요? 글쎄요, 이제 알아봐야죠. 그녀는 돌아섰다. 다시 택시를 타고 고시원 밀집 지역으로 향했다. 부동산을 3곳이나 돌았다. 할머니 보증금 얼마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월세는요? 정숙자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37원. 화면을 보고 잠시 멍했다. 7천만 원이 237원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주였다.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12월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민기에게서 온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 대신 SNS를 열었다. 민기의 계정이 보였다. 최근 게시물에는 삿포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가족여행 성공. 삿포로 눈 축제 최고였어요.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삿포로, 해시태그 럭셔리 여행. 사진 속엔 민기 부부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었다. 설산을 배경으로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댓글엔 부럽다. 가족여행 좋아 보여요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정숙자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모습은 없었다. 아니, 한 장에 작게 보였다. 눈밭 저 멀리 흐릿하게.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사진 속 가장 하얗게 비어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자신이 서 있던 곳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정숙자는 구청 복지과를 찾았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왔어요. 상담원은 서류를 건넸다.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한데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 안 돼요. 그럼 부양거부 확인서 받아야 하는데. 정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호적에서 파낼 수 있나요? 상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호적 정리가 아니라 가족관계 단절은 법적으로. 알아요. 그냥 제가 혼자 사는 걸로 해주세요. 아들은 없어요. 일주일 후 정숙자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원룸이었다. 3평 남짓, 창문 하나, 화장실 딸린 방. 지역 자선단체에서 지원해준 곳이었다. 한 달 후부터는 월세 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옷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삿포로 병원 영수증. 영수증을 보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제 필요 없어. 다음 날부터 정숙자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불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다. 동네 슈퍼에서 야간 계산원 자리를 구했다.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주 5일.
한 달이면 40만 원 정도였다. 첫 출근 날 슈퍼 사장이 물었다. 할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해봤던 일이에요. 정숙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근데 손가락은 왜 그래요? 넘어졌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정숙자는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맞았다. 퇴근 후 새벽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평생 아들에게만 기댔던 마음의 끈을 스스로 잘라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정숙자는 원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흐렸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자유다. 작은 속삭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삿포로에서의 눈보라는 끔찍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보라가 평생의 짐을 녹여준 것 같았다. 민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 만이었다. 정숙자는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번,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4번째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밤 정숙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는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다. 눈송이는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녀는 그 눈 속을 천천히 걸어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에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숙자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